다산 정약용의 흠음신서에 실려있는 외짝이 되어버린 어느 원앙 부부 사건 이야기입니다. 죄인 서인행은 어떻게 아내인 이씨 부인을 죽였는지 이실직고 하라. 신문간의 호통에 서인행은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초점 잃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제가 죽게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지요. 우리 부부는 고을에 알아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20여 년 넘게 한 쌍의 원앙처럼 살았지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랜 세월 제 아내와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형수와 숙모는 제 앞에서 아내에 대한 모함과 험담을 쥐야장천해댔죠. 담배를 피운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시어머니를 헐뜯는다 등등. 형수와 숙모는 언제나 아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게 나발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정을 아니까 어찌저찌 잘 넘겨가며 아내와 금슬좋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 개성 상인입니다. 한번 사업 출장을 하면 배를 타고 10개월 넘게 전국 각지 항구, 장터, 업소를 돌아다니죠. 이번에도 저는 여느 때처럼 10달 넘게 사업 일을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오랜만에 지친 심신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상황과 달랐습니다. 제 얼굴을 본 아내가 잘 다녀왔냐는 말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피곤에 절은 심신에 힘마저 쫙 빠지는 것 같았죠. 아내의 대성통곡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어머니가 달려와 아내를 나무라며 구박했습니다. 그러자 숙모와 형수까지 제 면전에 고자질을 해댔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면서 말이죠. 10달 만에 집에 막 돌아왔는데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집안 사람들의 싸움 소리가 저를 둘러싸며 크게 일어나니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사업 출장은 뜻대로 되지 않아 심란한데 집안은 불화로 엉망진창이니 저는 화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식칼을 뽑아들고 아내에게 겁을 주며 그만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오히려 나를 죽이라면서 대들었죠. 그런 다툼 와중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급히 달려와 제 배가 난파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게 대드는 아내를 결박하여 묶고 손과 발로 때렸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저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결박을 풀고 방에 돌려보냈습니다. 아내는 방에 돌아간 후에도 벽에 머리를 찍고 스스로 때리며 자해를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는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조대왕은 서인행에게 유배형 판결을 내립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첨언했습니다. 영조대왕 때 유사사건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므로 석방했다는 기록을 덧붙였죠. 그런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 다산 정약용은 사실상 정조대왕의 유배형 판결에 반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인 이씨 부인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죠. 그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시댁에서 남편 하나 믿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 부인들은 남편과 앙숙인 곳도 있는데 그래도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사이 좋다고 인정해 줄 만큼 자신을 많이 사랑해 줍니다. 숙모, 형수, 시어머니가 자신을 둘러싸고 하지도 않은 일로 욕해도 남편 사랑 하나로 버텨온 지난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백길을 나간 이번 10달간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숙모와 형수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몰아드는 통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죠. 혼자서 눈물 삼킨 날이 부지기수. 남편이 오면 이 서름을 달래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10달이나 참고 견디자 고대하던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 모습을 보자 이씨 부인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날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아? 이씨 부인은 지난 10달의 서름이 남편을 다시 만난 반가움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남편은 힘들었던 나를 잘 다독여 줄 거야라고 믿으며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시댁 식구들 말만 듣고 자신을 질책하는가 하면 식칼을 들고 겁을 주며 불화를 일으킨 것을 꾸짖습니다. 아,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모든 걸 내 잘못으로 돌리는 건지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남편이 시댁 식구들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나를 나무라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 분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망을 누구에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씨 부인과 서인행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전력 질주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조는 서인행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종기를 냈지만 오로지 서인행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인행 사건에서 비극을 초래한 가장 큰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형수와 숙모입니다. 시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형수와 숙모가 20년씩이나 이씨 부인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괴롭혔다는 점이죠. 본인들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서인행 씨 부부의 금슬이 좋은 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서인행 씨 부인을 괴롭힐 구실거리를 찾아 헤맨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타인의 행복에 돌을 던지는 것, 그것은 당연히 죄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To feel envy is human. To savor schadenfreude is devilish.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인간 본성에 관하여. 그녀들에게는 단순한 시기 질투였을지 몰라도 20년의 세월에 걸친 그녀들의 악영향이 이씨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요. 그녀들이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서인행을 처벌한다면 정조대왕은 최소한 형수와 숙모에게도 죄를 묻고 처벌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니까요. 이 서인행의 이야기 속에서 현대에 비추어 봄직한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의 전체 맥락을 모르면 일단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인행 씨와 이씨 부인은 10달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인행 씨가 부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듯이 부인도 서인행 씨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지난 20년간 늘 그래왔듯이 남편이 자신을 어여삐 여기고 토닥여 줄 거라고 믿었던 듯합니다. 남편이 현재 파산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헤아려 줄 것이라는 어설프고 섣부른 기대는 관계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앞세우면 상대가 다칠 수도 있죠. 먼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심술사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불행은 최소로, 행복은 최대로. 서인행을 부추긴 형수와 숙모들의 행동, 장유유서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 손윗사람에 대한 불손함은 용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이씨 부인의 고충도 무척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현대사회는 다행히 개인의 선택지가 넓은 편입니다.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 불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요. 행복의 첫째 조건은 불행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불행은 낮아지는 거죠. 즉, 불행을 낮춤으로써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행하지만 않아도 살만해지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To discover what brings you happiness, you must examine what causes you suffering, not what brings you joy.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당신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Reduce suffering first. 고통을 먼저 줄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